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새벽 전윤석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식의 나라로 되돌려놓을 국민의힘 후보로 윤석열이 선출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3시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2차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문의 중심 윤석열이 보수의 적자 홍준표에게 승리를 한 것입니다.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합산을 한 결과는 윤석열 47.85%, 그리고 홍준표 41.50%, 유승민 7.47%, 원희룡 3.17%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승자를 장담할 수 없는 승부였습니다. 윤석열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37.94%를 얻어 홍준표의 48.21%보다 무려 10.27%포인트나 뒤졌습니다. 그런데 당원 투표에서 21만 34표를 얻어 12만 6,519표에 그친 홍준표를 압도했습니다. 결국 민심과 너무 달랐던 당심에 의해서 윤석열이 승자가 된 것입니다. 윤석열은 수락연설에서 이번 대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이다.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이다. 그는 또다시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원칙 없는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무도함을 심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권력과 각을 세웠습니다. 저희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이다.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릴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조국과 추미애는 윤석열을 등장시킨 1등 공신이 된 셈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은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윤석열은 불과 넉 달쯤만 해도 당외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비록 과반은 얻지 못했지만 윤석열은 과반의 근접한 지지를 얻어 야당에 전혀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한 것을 알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존의 나약한 리더십에 대중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 야당을 혼란스럽게 한 박근혜 탄핵 문제가 이제 더 이상은 야당의 분열을 초래할 요인이 못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은 탄핵에 찬성한 세력을 넘어 이른바 적폐청산이라고 부른 박근혜 이명박 정부 수사를 총괄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보수 괴물의 장본인으로 불리지만 당당히 보수의 본산인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셋째, 보수의 세대교체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국민의힘은 인물을 교체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아직 총선은 2년 반이나 남아있지만 그동안 무기력하게 당을 운영했던 당의 중수 세력들이 뒷진으로 밀리고 초재선 그룹들을 포함한 신진 세력들이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보수 세력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번에 대중이 보여준 시대 정신은 바로 몰상식과 불공정, 무염치와 부정의를 처단하자는 간절함이라는 점입니다. 그 간절함이 보수를 말살했다는 윤석열을 장수로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번 경선은 조직이 바람을 이긴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책이 아닌 감성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정책이 아닌 감성이 승부를 갈랐다. 이는 이번 경선에 보수 혹은 자유우파라는 것보다 대중이 현 권력이 만든 신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한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의 시대 정신이 자유의 회복이자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때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이제 그가 유일하게 지킨 공약이 됐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반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내로남불일 것입니다. 그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후한무치한 권력을 박살내준다면 그가 설사 보수를 괴멸시킨 윤석열이라도 좋다는 것이 지금 대중의 심정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윤석열과 자웅을 겨뤘던 홍준표는 깨끗하게 승복했습니다. 그는 경선 막판 엄청난 추격을 보이면서 민심에서 윤석열을 제쳤습니다. 캠프 관계자의 말처럼 기적 같은 상승세였습니다. 특히 20대, 30대의 호응이 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에게 기운 기존 당협 중심의 당심에 밀렸습니다. 언론은 조직이 바람을 이겼다고 평했습니다.
홍준표는 연단에 올라 미소를 지으며 짧은 소회를 보였습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게 제 역할이었다. 그는 이 국민과 당원 동지가 합심해 정권 교체에 나서주길 꼭 당부드린다고 대인의 풍모를 보였습니다. 그는 직후에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승복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론에서는 예상대로 10%나 이겼으나 당심에서는 참패했다. 민심과 거꾸로 간 당심이지만 홍준표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이로써 무야홍, 무대홍 바람은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역투표에 논란까지 불렸지만 무야홍, 무대홍은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정치 개혁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쉽게 이기느냐 아니면 고전하느냐는 문제는 바로 이 대중의 정치개혁 열망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든 당은 경선 승복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원팀이 되느냐 하는 것은 승자인 윤석열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은 준비한 수락인설에서 정권교체, 국민 승리 시대를 열겠다면서 경쟁자였던 세 사람을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대선배님이신 홍준표 후보님의 경륜과 G7 선진국 달성의 비전을 배우겠다. 경제전문가 유승민 후보님의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일자리 공약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겠고, 대장동 일타 강사 원희룡 후보님의 국가 찬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쓰겠다. 그는 정권 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다며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한 수락인설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국민의 명령은 정치권 눈치 안 보고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으라는 명령이라면서 맨 먼저 대장동 게이트에서 보던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고 기성 정치권을 개혁하는 걸 거론했습니다. 대장동을 먼저 거론한 겁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법치 유린이 계속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 민주당의 일탈은 날개를 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 부패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나라의 법 질서를 얼마나 더 왜곡시키겠는가. 윤석열은 또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폭등을 재산 약탈로 규정했습니다. 뒤이어 그가 내린 정의는 권력을 오금저리게 하기에 족합니다.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이며 1천조가 넘는 국가 채무는 미래 약탈이다. 정권 교체가 없다면 국민 약탈은 노골화되고 상시화되고 구조화될 것이다. 그는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을 두고 나라 경제 살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국민 편 가리기를 하면서 이익을 보는 세력을 두고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멈춰버린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면 곳곳에 둥지를 턴 권력의 새로운 적폐를 혁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패의 카르텔을 혁파하고 기득권의 세습을 차단하여 끊어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다시 잇겠다. 그는 또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국가 정책이 법을 일탈하여 바뀌는 것을 보았다.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꺼내겠다. 자, 이제 대장동 게이트 문제를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이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이재명의 복심 정진상이 유동규와 장시간 통화한 게 드러나자 그동안 그 내막을 잘 모르는 듯이 행동해온 이재명이 검찰에 발끈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동규가 죽으려고 약을 먹었다는 말을 최초로 한 사람입니다. 압수수색 당시의 상황을 그는 누구로부터 전해들었을까요? 이재명의 말입니다. 검찰이 국힘 방해를 뚫고 천신만고 끝에 공익 환수한 성남시를 배임 수사한다면서 시시콜콜 수사 내용을 흘려 흠집내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지금 검찰이 누구 편인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아직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면 그걸 어느 국민이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윤석열 측의 대출비리 묵인과 부신집 매각, 하나은행의 범죄적 설계, 국힘 인사들의 민간개발 강요와
부정자금 수수에 수사를 집중하기 바란다. 엉뚱하게 자기를 수사하지 말고 국힘을 수사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이걸 앞에 쓴 말은 솔직히 진영 논리를 떠나 경악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양심에 손을 넣고 생각해봐라. 누가 배임이고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의 비리사범이냐. 그는 부패 사건에서는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돈 흐름 수사가 기본 상식이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빠진 대장동 게이트인 옆에 윤석열을 끌어들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투자금 불법 대출을 조사하고도 무혐의, 이 화천대유책에 붙인 집을 매각했다. 그런데 법조계와 그 주변에서는 이미 여론은 딱 한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복심 정진상과 유동규의 통화가 드러나면서 상식선에서 사건을 보는 눈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것입니다.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 9월 29일 유동규는 문을 잠그고 검찰 진입을 막았죠. 그러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한 뒤에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의 복심 정진상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36일 만에 드러났습니다. 유동규는 왜 전화기를 창밖에 던져 통화 사실을 숨기려 했을까요? 그게 정진상 말처럼 잘못이 있으면 감추지 말고 수사에 충실히 임하라는 당부의 말이었다면 더더욱 감출 일은 아닙니다. 그 전화는 누가 그랬을까요? 그 전화를 유동규가 걸었다면 SOS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는 식의 협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정진상이 걸었다면 정진상은 어떻게 검찰의 압수수색을 알고 그 긴박한 시간에 당부의 전화를 하게 됐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정진상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 등을 지낸 자타공인 이재명의 복심입니다. 이재명은 과거 유동규 측근서를 부인할 때 측근이라면 정진상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진상이 압수수색 때 유동규와 통화를 했다면 그건 이재명이 유동규와 통화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긴박한 시간에 수사에 충실히 임하라 이런 따위의 말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오히려 두 사람이 사건의 핵심을 감추기 위해 말을 맞추려 했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은 국정감사에서 이 통화에 대해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신문에서 봤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선택적 기억상실이 여기서도 작동을 한 겁니다. 다른 질문에는 그가 공격적으로 답변하면서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롱에 가까운 태도로 대했으니 말입니다. 이재명은 두 사람이 통화 사실이 확인되자 나중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국감에서 한 유동규가 자살을 하려 했다는 취지의 말은 나중에 믿을 만한 언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피해갔습니다. 이재명은 떳떳하다면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어쨌든 검찰이 정진상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이제 불가피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진상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최소 9차례 이상의 공문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성남시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1월 9일자 대장동 1공단 결합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계획 보고 그 문서에서부터 정진상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는 도시개발 사업 결제 라인인 담당 주무관, 팀장, 과장, 그리고 단장, 부시장, 시장 그 결제 칸 아래 협조자라는 별도의 결제 라인에 정식 실장 자격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정진상의 서명은 2014년 12월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보고, 그리고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 고시, 그리고 2016년 11월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 등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핵심 공문에 모두 등장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당시 성남시 관계자 말이 이렇습니다. 정진상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재명에 대한 보고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2인자였다는 겁니다. 정진상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인 황무성의 사퇴 종용 과정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6일 황무성과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 40분 분량의 녹취록에는 정진상 이름이 8분이나 언급되었습니다. 유한길은 황무성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시장님 결재가 나서 실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다. 이때 실장은 바로 정진상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만배가 지난 9월과 10월 미국 샌디에이고에 머물던 남욱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만배는 남욱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욱은 지난달 17일 귀국 직후에 김만배와의 보이스톡 통화 기록을 정리한 뒤에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김만배는 남욱과 대질조사를 받던 지난달 21일 검찰청 복도에서 대화를 하다가 남욱에게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만배가 올 1월 유동규에게 건넨 수표 사건과 관련해서 서로 암호를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유동규는 검찰 수사 전 이 수표를 정민용을 통해 남욱에게 보낸 자금 세탁을 했는데 김만배와 남욱이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며 진술을 맞추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심사 때 당시 검찰청 복도의 CCTV 화면을 공개하며 구속수사를 하지 않으면 김 씨와 남 변호사가 입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손가락 4개를 벌린 것이 주요 증거가 된 겁니다. 그들이 하는 짓은 언론이 법조인이 아니라 결국 잡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제로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